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역사 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그 사유를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그리스에서 그죠, 이들의 시기가 그 BC 500년경에 그죠, 기원전 500년경에 특히 투키디데스를 통하여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기술의 발전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기술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변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변적인 철학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제대로 발전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철학적 사유에서 그죠, 어쨌든 역사에 대한 그러한 시간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형이상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든지 법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성의 어떤 그러한 보편성, 진리, 이런 그 다음에 이데아의 어떤 그런 일자, 통일성,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형이상학으로 치우쳐 버렸어.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는 역사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역사 철학적 사유는 사실 살펴보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유에서 후대에 근대에 발전된 그죠? 특히 볼테르와 비코, 그 다음에 헤겔과 헤겔을 통하여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역사 철학적 사유, 사유에 대한 원형을 볼 수 있는 사유가 숨어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론이라든지 플라톤의 국가론과 티마이오스, 그 다음에 폴리티코스, 이러한 대화록들에서 시간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나타나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특히 9장과 23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연학에서 우연성을 설명하면서 자연학 2권에 보면은 우연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역사를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철학은 사변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통하여 나타난 인간의 역사성, 그죠?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역사를 기술하자고 하는 그러한 투키디데스의 그러한 업적들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발전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두 철학에서의 고전에 속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그러한 철학적 개념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플라톤이 국가를 언급하면서 왜 역사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의 국가의 올바른 그런 국가의 원형을 찾기 위하여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원형이 그 이전에 발달된 그러한 지배욕과 불평등과 그 다음에 또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올바른 국가의 상이 형성되지 못한 그 원인을 찾게 되면서 역사의 어떤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국가를 설명하면서 자연적으로 역사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플라톤은 어쨌든 티마이오스에서 처음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냐? 거기에서는 시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창조자가 있고 신들이 있어. 그런데 창조자가 그 신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뭔가를 생각해내는데, 그게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선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시간을 창조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시간은 영원성으로부터, 영원한 존재로부터 생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오는, 그래서 영원한 어떤 그 존재의 영원한 수로부터 나오는 생성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은 언제든지 영원성이 존재한다라는, 영원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플라톤으로 가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마이오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철학에서. 거기에서 그 신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시간은 영원으로부터 일자의 존재의 일자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변화, 그리고 이러한 우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신의 영원한 존재로부터 형성되어 나온다라는 거. 영원한 수로부터, 일자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시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체의 영혼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상될 수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티마이오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일자로부터, 보편자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이 시간을, 그죠? 창조주가, 거기도 창조주가 나와요. 신화의 이야기. 그래서 신들에게 주는 선물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의 창조야. 그런데 이 시간의 창조는 우주의 창조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의 일자로부터 나오는 이런 시간의 창조는 우주론적 시간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우주적 삼라만상의 변화가, 그죠? 마침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세 개의 시간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세 개의 시간에 종속되어서 거기에 세 개의 순환적 시간에 종속되어서 우주론적 시간에 빠져 있는 경우는 뭐야?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시간은 이러한 이데아의 원초적인 일자로부터 나오는 우주적인 원한적 변화의 시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야. 그러니까 역사는 자연적인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그죠? 존재론에서 마치 감각이 존재론적으로 복사를 2번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를, 이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된 거고, 그런데 이 세계를 또 다시 보는 거, 그게 바로 감각이잖아. 아이스테시스. 여기서 미학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감각을 통하여 보는 거는 예술가들이 이 세계가 복사물이잖아.
그런데 이데아의 원형이 있고 이 세계는 원형을 모사한 거잖아. 그죠? 이 모사를 또다시 모사한 게 바로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작품들이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벌써 두 단계나 뒤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원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뭐죠? 우주적 시간이 나타나. 그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삼라만상의 어떤 그러한 우주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영원한 반복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영원한 반복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이 세계의 변화, 이런 우주적 시간이 나타나게 됐고, 역사는 뭐야?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또다시 인간과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은 뭐야? 플라톤한테서 이데아의 영혼으로부터 두 번이나 동떨어진, 존재론적으로, 그죠? 두 번이나 동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스테시스가 뭐예요? 감각적인 이 세계를 또다시 모방한 거라면, 역사적인 거는 신의 영원한 영원성으로부터 우주적 시간이 나왔고, 이 우주적 시간에 대해서 또다시 저항하면서 나타나는 게 역사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두 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존재론적으로. 너무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라는 거는 존재론적으로 신의 영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우주론적 시간이, 그죠? 영혼으로부터 떨어진 그 우주적 시간, 그 우주적 생성의 시간에 저항하여 인간이 또다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시간은 이데아의 시간으로부터 두 단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영원성이에요, 신의. 두 번째가 우주적 시간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이 세계의 우주적 시간의 영원한 회귀는 뭐야? 영원한 회귀는 바로 2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적 시간에 저항하여 인간이 비로소 역사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세우면서 문화가 창조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데카당스는 언제나 신의 영원성에 참여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폴리티코스에서, 대화록에서 완전히 세밀하게 이원론적으로 다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세계의 시간은 신이 지배하는 시간이 있고, 또한 인간이 지배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배하는 시간은 언제나 쇠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멸망과 쇠락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쇠락을 언제나 신의 영혼에 참여함으로써 그 시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플라톤은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신화적인,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세계관에서 그 디마이오스에서 또 이런 게 나와. 신이 가장 완전하게 생각한 건 공이야, 원이야. 왜 원이 완전한 거예요? 원은 돌무로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히려 직선적 시간은 파생적인 거예요. 신의 영혼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혼은 언제나 치유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리스적 신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원한적 시간에, 우주적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요, 순환의 시간이요, 원의 시간, 둥근 원이 바로 가장 완전한 걸 하고 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일자예요, 일자. 이해가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중요하게 됐는가 하면은,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죄가를 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저항하든, 신이 준 그 원의 시간에 운명에 순종하든, 두 개의 시간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게 됐어. 그래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의 어떤 그러한 역사의 중요한 업적 중에도 이러한 신화적 원한에 대항하여 인간의 주체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시간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역사의 창조적 역사의 기술이 그 출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한테서도 역시 그리스적 시간은 영원한 회귀, 그러니까 우주적 시간, 돌고 도는 원한의 시간, 그죠?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 역시도 그러한 자연적 시간에 맞추어져서 인간의 주체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언제나 쇠락과 몰락이 있을 때에 또다시 그 신의 영혼에 참여함으로써 그 원한적 시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적 미토스 신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신화는 역시 플라톤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와 이 세계의, 그죠? 세속 세계의 분리는, 그죠? 이런 이원론은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사유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유는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원한적 시간, 이 세계를 원으로 보고 거기에는 신들과 인간들, 영웅들이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러나 거기로부터는 언제나 그 원이라고 하는, 그죠? 완전한 수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이 신화적 시간은 역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복과, 그죠? 원한과 보복의 역사.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신의 원한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건설할 때조차도 그것은 쇠락과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쇠락과 몰락은 언제나 이러한 우주적 원한의 시간에 참여하고, 이 참여는 또한 신의 영원한 창조주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이런 형이상학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언제나 신의 영원성과 함께 했던 거고, 그 본질은 형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일자로 표현될 수 있었고, 인식론적으로는 본질과 현상이 구분되게 됐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는 일자와 다자가 나타나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리스인들이 이 세계를 사유할 때 이 세계는 하나의 원에 의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거기에서 우주는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완전한 조화. 파괴가 아니라, 파괴는 인간의 역사가 파괴를 한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쇠락과 몰락을 갖고 오는,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소멸을 전제하는 그러한 시간성에 붙잡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나 영원한 시간성에 참여함으로써만 쇠락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의 하나의 국가의 완전함 역시도 이러한 이데아적인 사유에 근거해서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 법칙성, 이런 것들은 철저히 사변적인 형이상학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들에게는 한참 뒤떨어진, 그죠? 존재론적으로 복사의 복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소멸의 시간은 언제나 신의 영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됨으로써 끊임없이 이 역사가 보존되고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 지반이, 그죠? 신의 영혼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우주적인 원한적 시간이었다라는 거, 그죠?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철학이 관심을 갖는 거는, 물론 플라톤이 두 번째 우주적 시간으로부터 거기에 저항함으로써 자연의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간을 각인하면서 의미가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했는데, 역시 이 마지막에 가장 인간의 주체에 의하여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어떤 원한에 저항하여, 그 숙명에 저항하여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거기에 저항하여 인간의 어떤 그러한 소멸과 쇠망을 감행하고서라도 인간 자신의 역사를 그리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은 나중에 알베르 까뮈를 통하여 새롭게 저항의 어떤 철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역사 철학에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인간 자신이 신의 영혼이 아닌 인간의 시간, 우주적 시간에 저항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의 의무를 창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적 신화에서는 어쨌든 그러한 신들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신들이 지어준 그러한 우주적 시간의 운명을 거역하고, 그죠? 인간이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역사를 창조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함께 언제나 원인과 결과로서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끊임없이 그 원인이 뭘까? 저 국가가 가장 올바른 국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쇠망했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연적 역사적 사유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역사 철학에서는 그래서 사변적 형이상학에서는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웃기게 되는 거죠. 왜? 역사는 이데아가 아니라 개별자들의 다자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의 역사,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이러한 형이상학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플라톤보다는 약해요. 그런데 그 역시도 자연을 설명할 때 이런 보편자를 설정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의 동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가 이 세계의 원리로서 작동하게 되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내려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보편자와 일자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철학에서도. 그러나 역사 철학에서 볼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그죠? 철학적 사유를 하는 데에 조금 더 유익한 그러한 사유를 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신화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대 철학, 헤겔한테서도 이러한 영원자로부터 나온 그러한 생성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절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물론 티마이오스를 그대로 답습하진 않지만 기독교적으로 변형되잖아, 이런 것들이. 그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티마이오스가. 그러니까 신들의 시간에 의하여, 이 영혼에 의하여 인간이 주도하는 시간이 언제나 이 원한 운동에 의하여 뭐죠? 완전한 원한 운동, 일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신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폴리티코스에 나오는 그런 사고도 역시 그 후대의 신학으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독특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하여 포에틱, 시학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이에시스, 시, 특히 9장과 23장에 특히 시는, 시와 역사를 설명해요. 거기서 뭐라는가 하면 시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술하는 반면, 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실제로 발생한 것을 기술하고 그것을 또다시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시키는데, 시학은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개연성과 필연성의 가능성을 서술하는 게 시야. 그래서 시가 훨씬 더 철학적으로 볼 때는 역사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왜? 시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엄청난 그리스의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이야기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역사 철학적 사유도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헤겔도 보편성을 이야기해.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사는 결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대의 이야기고, 그 시대에 속하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특정한 사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지, 살라미스 해전과 또 그 시대에 일어났던 또 다른 해전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동일한 사건이 아닌 거야. 특정한 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한 시대에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게 되면은 역시 역사는 우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연학 2권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연성에 관하여 뭐라는지 알아요. 우연성? 우연한 거는 뭐냐? 우연한 거라는 거는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사고 돌아왔으면은 우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못 샀다든지 뭔가 결여적 양태가 나타났을 때 우연한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성이 바로 기억을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성이 나중에 그 사람이
시장에서 돌아가서 나 오늘 시장 갔는데 내가 원하는 볼일을 못 봤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면서 역사는 서술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바로 역사에 함께 작동하는 거라. 그래서 역사의 보편성은 언제나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기술하지만 그 사건들의 기술에는 그 목적들이 하나의 목적으로서 하나로서 기술될 수 없다라는 것. 이 우연은 언제나 사건의 우연성으로서 인간의 이성적 보편성을 통하여 잡아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신은 보편적인 것들을 가능성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벌어질지, 그래서 시가 철학적으로 훨씬 더 진지하고 철학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신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간을 창조한 조물주, 창조주, 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신들이 이 우주적 시간을 지배하고 이 원한적 시간에 저항하는 인간들, 이러한 복사에 복사를 하는 거기로부터 역사의 시간이 또 창조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들의 철학에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철학은 그죠? 철학은 마치 그 플라톤의 이데아적 사유가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도 보편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편성과 일자, 통일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조합해서 보편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시야. 그래서 여러분, 하이데거가 후기 하이데거가 전향 이후에 헬더링과 릴케의 시를 해석하면서 존재의 운둔지에 있었던 건 뭐예요? 비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수동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듯이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때는 역사성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전향 이후에 존재 자체가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잖아. 이제 역전된 거야. 현 존재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현 존재는 이제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려면 시를 해석해야 돼. 여러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사변적이고 훨씬 더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거의 마치 신학인 것 같아. 뭐 사방세계도 그렇고, 여러분, 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신은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고, 그죠? 철학적으로 많은 사변적인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 그러나 후기 하이데거가 전나무 숲으로 물러나서 그 시를 해석하는 후기 하이데거는 탈역사적인, 그리고 역사로부터 후퇴하여 시의 세계로 들어간 그러한 하이데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비판적으로 후기 하이데거를 겨냥하고 있지만 철학적 사변으로 볼 때는 전기 하이데거보다 훨씬 많은 깊은 그런 사유들을 창조해내 주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했던 그 역사적인 것은 그죠? 철학적으로는 덜 의미가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 점에서 역사 철학적 사유에 헤겔이 정점에 이르기까지 18, 19세기에 또다시 정점에 이르렀던 서양 철학에서의 역사 철학의 정점은 특히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의 그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변 철학과 형이상학에 빠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축소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역사 철학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데에는 많은 그러한 자료들을 주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러한 모범을 자기들의 사변 철학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역사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건 세 번째 강좌에서 하겠죠. 오늘 두 번째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어떻게 종말론적이고 그 다음에 직선적 시간,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신의 역사, 역사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데에 또한 중요한 거울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통일적인 것, 형상적인 것, 모든 개별자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역사 철학에서도 함께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은 근대의 역사 철학을 할 때 예도가 또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철학은 역사에 실제로 발생한 것을 단순히 기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공동체와 국가 속에서, 그리고 국가들 안에, 세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변을 필요로 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 점에서 역사적인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약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역사를 철학적으로 보는 데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역사 철학자들이 공동으로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티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나 또한 자연학 이권에 나타나는 우연성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예도가 잠시 그죠 종합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잖아, 그죠? 여러분 들어봤어? 어디서? 역사 철학이란 과목이 있겠죠. 예도도 학부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뭘 알고 들었겠냐고.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역사에 대한 그 사변이 얼마나 헤겔을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렵겠나고.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이러한 역사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세계 역사 안에서 이러한 역사의 그러한 통전적 사유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고대 두 철학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화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책에도 안 나와. 그게 신화는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이성을 강조하고 이성의 로고스를 강조했던 그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시간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신화의 형식에 의존하고 있거든, 여러분. 조물주가 무슨 성서 읽는 것 같지 않나요?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뭐 이거랑 티마이오스에서 나오는 창조주가 신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다가 영원한 보편성의 수인 영원성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그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얼마나 그러니까 신화는 언제나 이러한 역사의 시간을 설명하고 이 역사의 시간이 어떻게 이 세계에 출몰하게 되었는지를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철학을 통하여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할 때는 언제든 사용된다라는 거. 어떤 것에서도 신화는 인간의 원형을 설명할 때는 어떤 민족에게서건 신화는 미토스는 나타난다는 거. 로고스를 설명할 때도 미토스를 사용해야 됐던 거야. 데리다가 이러한 플라톤의 이중 전략을 고발하잖아요. 예도의 데리다 강좌 좀 들어보셔요, 여러분. 지금 예도는 또 데리다와 락강이 붙었던, 그죠? 도둑맞은 편지를 언제 강의를 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 역사 철학 강좌를 앞으로 한 7번, 6번은 더 해야 되니 이것도 당분간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 원형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별 수 없이 신화를 사용했어요, 플라톤도. 그러니까 헤로도투스보다 더욱더 역사적이었던 투키디테스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그 작품도 실제의 인간의 역사를 서술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학적 사변을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거죠. 자기의 세계의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변적인 도움을 통하여 역사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러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게시츠 필로조피는 언제나 이러한 사변적인 통일과 보편성과 그 다음에 또한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왜? 그런 것들 없이는 역사는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거든. 그 점에서 오늘 두 번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런 강좌는 매우 중요한 비역사적인 것, 사변적인 것이 비역사적 사변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역사의 발전을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특히 헤겔의 철학,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한테서도 왜 사변이 없어요? 막스한테서도 왜 사변이 없어? 유물론 역시도 그렇고 헤겔을 뒤집었던 그러한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아? 진짜 역사의 법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로, 여러분. 결국 헤겔의 사유에 신학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사유에게도 신학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맞죠? 그랬기 때문에 그 역사의 운동은
그런 절대적 운동, 절대지가 사변이라면 계급 없는 사회도 사변이에요, 여러분. 맞죠? 역사 속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계급 없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이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속아 웃을 일이죠.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고 그러한 사회 계급들이 경제를 통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통찰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예도의 지적과 자본주의 강좌 2개 했는데 지금 벌써 600회를 돌파하고 있어. 그것도 그 어려운 강좌들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철학은 이러한, 그죠? 시민을 더욱 강력한 시민으로,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철학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철학적 사유를 하는 그러한 시민에게 어벙벙한 정치인의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도 없지. 고등학교 철학을 가장 훌륭하게 가르치는 건 예도가 볼 때는 단연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 교육은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은 선택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도가 볼 때. 그 교과서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왜? 독일 철학이 그 저변에 깔려 있거든.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이. 고등학교 철학 교사가 되려면요, 그 유수한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는 기본이에요. 가르치는 데까지 시험을 또 쳐야 돼. 그런 게 프랑스입니다. 독일도 독토는 학생이에요, 학생, 여러분. 하빌리타지온을 해야 교수가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빌리는 독토가 끝나고 또 3년에서 5년을 연구를 해서 또 다시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의 창조적 사유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독토는 그냥 어떤 것들을 저술만 해, 창조적인 것보다는 저술을 해갖고 이 정도면 된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하빌리는 완전한 자기 창조적인 그러한 논문이어야 된다고. 수준이 달라요. 어쨌든 이런 고전은, 그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그죠, 어떤 기만에도 저항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고전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식이 깨어난 시민은 통제하기 불가능하거든.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국가는 이런 시민들을 키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예도가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시고요. 특별히 세 번째 강좌에서는 예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도의 또 신학적인, 특히 예도가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 단편 강좌 2개를 꼭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도의 신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거기에서는 예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주로 다루었다면, 세 번째 역사철학 강좌에서는 신국론을 다루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적 시간과 그리스도교적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충돌하면서 서구의 역사철학을 이끌어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아주 재미있겠죠, 여러분.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